저는 제 신장을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성공한 뒤 그 남편이 제 앞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58입니다. 경남의 작은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전업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32년째, 남편 최성우는 61입니다.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했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크게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주말이면 집에서 쉬면서 제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가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이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만성 신부전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상태였고 그것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다고 미안하다는 건지 그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을 전전했지만 신장 기능은 계속 떨어졌고 결국 투석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수금마다 병원에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한 번에 4시간씩 걸렸고 남편은 투석받고 나면 기력이 완전히 빠져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온몸이 붓고 피부는 누렇게 뜨고 사람이 점점 말라갔습니다. 1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딸은 시댁 눈치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한 달에 한 번 겨우 내려왔습니다. 간병은 제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투석 받으면서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깜짝 놀라 남편 손을 꽉 잡으며 살아야 한다고,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눈에 고인 눈물을 봤습니다. 한 달 뒤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뇌사자 기증은 대기 시간이 5년에서 7년이고 환자 상태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혼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볼까? 아니었습니다. 딸은 시집살이 하면서 애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고 아들은 이제 막 직장을 잡았는데 무슨 신장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병원에 전화했고 검사 결과 저는 공여자로 적합했습니다. 의사는 제 나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뒤였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을 때 남편은 펑펑 울며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이 살아야 제가 산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한참 있다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오래 살자고 손주들 다 키울 때까지 살자고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식된 신장이 제 기능을 잘하고 있다는 의사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실에 가족들이 다 모였고 모두가 울고 웃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정말 복받은 놈이라며 남편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어나는 날 모두가 웃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미역국을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이제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수술이 우리 인생의 끝이 될 줄은.
퇴원 후 첫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고 투석 받을 때 그 누런 얼굴빛이 사라지며 피부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렸다는 생각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퇴원 2주쯤 지나자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수가 조금 줄었다는 정도였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는 사람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며칠 지나니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중이라도 간단한 대화는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조용히 밥만 먹고 식사 끝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병원 의사는 큰 수술 후 적응 과정이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은 여전했고 저는 결정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피한다는 거요. 같은 방을 쓰자고 했을 때 남편은 당황하며 아직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려다 남편 방 앞을 지나갔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남편이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남편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제 손길을 완전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리면 움찔하며 몸을 빼고 손을 잡으려 하면 핑계를 대고 피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수술 자국이 싫은 건가?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냥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저와 멀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치 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방이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침대 모서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손을 뻗었는데 남편이 손을 확 뺐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다고, 분명히 뭔가 있다고. 무슨 일이냐고 다시 물었을 때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제 앞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숨이 막히면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지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다 자기 잘못이라고만 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이유로 헤어지자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제 앞에서 더는 남편으로 살 자신이 없다고. 저 앞에 서면 너무 괴롭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대로 말해달라고, 뭐가 괴로운 건지,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신장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자격이 없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라고. 미안하면 같이 살아야지. 왜 헤어지자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제 옆에 있으면 매일 죽고 싶다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 옆에 있으면 죽고 싶다고?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가서 남편 바지를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일 다시 얘기하자며 제 손을 떼어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2시쯤 돼서야 겨우 침대로 기어 올라갔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제 신장을 줬는데, 살려줬는데, 32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남편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서 헤어지자고? 그게 말이 됩니까? 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완전히 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나가 있었고 저녁엔 늦게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좀 힘들다고, 아빠가 헤어지자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믿을 수 없다며 아빠한테 전화해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며 제대로 얘기하자고 했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앞에 주저앉아서 제발 진짜 이유를 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겠다고,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게 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의 진짜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남편 방 침대 밑에서 작은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병원 카페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1년 전 남편이 투석 받던 시기였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뒤집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 필체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힘내세요. 그 밑에 작은 하트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누구지? 이 여자는 대체 누구지?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결혼기념일 비밀번호로 열렸습니다. 통화 기록을 살펴보다가 저장되지 않은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 여러 번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 셀카였는데 뒤쪽으로 흐릿하게 여자 한 명이 보였습니다. 50대 중후반쯤 긴 머리에 마스크를 쓴 여자였습니다.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성우 아내라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잘못 보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투석받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남편이 투석받을 때 자주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대기실에서 가끔 다른 환자분들이랑 얘기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여자분도 한 분 계셨는데 역시 투석 받으시던 분이었고 몇 달 전에 이식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병원 카페로 갔습니다. 영수증에 적혀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50대 후반쯤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휴대폰 사진 속 바로 그 여자 같았습니다. 여자가 전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응, 나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병원 정기검진 받으러 왔어. 이식 받은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 아니, 요즘 연락 안 해.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사람이라니 우리 남편 얘기인가? 여자는 커피를 마시고 나가 신장내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습니다. 여자가 나왔고 저는 주차장까지 뒤따라갔습니다. 여자가 차에 타려는 순간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최성호 씨 아시냐고.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맞다는 걸.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시냐고. 저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최성호 아내라고. 여자의 눈이 커졌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 남편 아시냐고. 투석실에서 만나셨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오해 말라고. 그냥 같은 환자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따졌습니다. 그냥 환자 사이면 왜 커피를 같이 마시고 영수증에 하트를 그리고 전화를 하냐고.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자기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잘못했다니? 그럼 정말 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남편이랑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불륜 같은 게 아니라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투석실에서 만나 서로 의지했던 거라고. 살고 싶다고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며 서로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좋은 사람이었고 힘들 때 서로 얘기 들어줬다고. 그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왜 남편이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냐고. 왜 저만 보면 괴롭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했냐고. 저는 말했습니다. 제 신장 받고 나서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다고. 당신 때문 아니냐고.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호 씨랑 몇 달 전부터 연락 안 한다고. 자기가 이식 받고 나서 끊었다고 했습니다. 왜 끊었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남편한테 신장 받았다고. 그래서 더 이상 성호 씨를 만나면 안 될 것 같았다고. 죄책감이 너무 컸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호 씨도 똑같았을 거라고. 매일 배우자 얼굴 보면서 이 사람 몸 일부로 산다는 게 감당이 안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식받고 나니까 살고 싶어지더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졌다고. 그게 더 괴로웠다고. 배우자한테 받은 건데 새로운 인생을 꿈꾼다는 게 배신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 속에 남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호 씨를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라고. 그냥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하라고? 제 신장 받고 새로운 인생 살고 싶다고 저를 버리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불륜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의지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식받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다고, 그 여자 만났다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숨기고 있던 진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얼어붙은 사람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남편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 여자한테 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투석실에서 만났다는 거, 서로 위로했다는 거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불륜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라고, 다른 건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말하면 제가 오해할 것 같았고 자기도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투석 받을 때 정말 힘들었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투석 받는 사람,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니 조금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감정이 생긴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같은 처지에 있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의지했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게 죽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한테 말했어야 한다고, 저도 당신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 뒤에 물었습니다. 그럼 이식받고 나서는 왜 헤어지자는 거냐고.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식받고 나서 달라졌답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살고 싶어졌다고, 진짜로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 얼굴 보면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았답니다. 제가 신장을 줬는데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다는 게 배신 같았다고 했습니다. 왜 배신이냐고 따졌습니다. 당신이 잘 사는 게 제가 원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알지만 저한테 빚진 느낌이 너무 커서 숨이 막혔다고, 제 옆에 있으면 매일 죄책감에 짓눌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신장으로 사는데 새로운 인생을 꿈꾼다는 게 배신 같았고 차라리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왜? 나는 남편을 살리고 싶어서 신장을 준 건데 왜 그게 남편을 숨막히게 했지? 다음 날 아침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걷다가 무료 법률 상담 안내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사에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 병, 신장 기증, 그리고 이혼 통보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외도를 했냐고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미안해서 같이 못 살겠다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상담사는 법적으로 그게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지금 남편분과 계속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부인을 보면 숨이 막힌다고 했고 부인 옆에 있는 게 괴롭다고 했다고, 그런 사람과 계속 사는 게 과연 행복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비슷한 사례를 봤답니다. 신장이나 간 같은 장기를 기증한 배우자들이 기증 후 관계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증자는 나는 당신을 살렸다 생각하고 수혜자는 평생 빚진 사람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 불균형이 관계를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수혜자는 새 생명을 얻으면서 새로운 욕망도 생기는데 기증자 앞에서는 죄책감 때문에 드러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사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선택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었지만 그 신장으로 남편의 생명을 연장했다고 해서 당신이 남편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당신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상담사가 계속했습니다. 남편분은 당신 앞에서 죄책감에 못 살겠다는 거고 당신은 왜 내 사랑이 빚이 되느냐며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느 쪽도 행복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상담사의 눈을 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편분이 떠나고 싶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어요. 상담센터를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딸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들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딸아이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라고 엄마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제대로 얘기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 섰고 더 이상 숨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뒤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눈을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석 시작하고 한 달쯤 됐을 때 정말 죽고 싶었답니다. 투석 기계에 연결되면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고 이게 사는 건가 싶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오면 제가 웃으며 밥을 차려줬는데 남편은 알고 있었답니다.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었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투석실에서 그 사람을 만났답니다. 어느 날 대기실에서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고 자기도 힘들다고 매일 죽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랑 비슷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투석 시작한 지도 비슷하고 배우자가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대기실에서 만나 얘기했답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죽고 싶은지 저한테는 절대 못할 얘기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자기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같은 지옥에 있는 동료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병원 카페에서 얘기했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식받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들을요. 그 사람 남편이 신장 준다는 말을 듣고 부러웠고 무서웠답니다. 혹시 저도 그럴까봐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준다고 했을 때 정말 싫었답니다. 제가 수술받게 하는 게 두려웠지만 자기는 살고 싶었답니다.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그래서 받겠다고 했다고, 자기가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술받고 깨어났을 때 몸이 너무 가벼웠답니다. 투석기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꿈 같았다고. 의사가 성공했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답니다. 근데 제 수술 자국을 봤을 때 무너졌답니다. 제 옆구리에 긴 흉터를 보는 순간 제가 자기 때문에 수술받았다는 게 실감났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몸이 점점 좋아졌답니다. 밥도 맛있고 잠도 잘 오고 힘도 났답니다. 아, 내가 살았구나.
진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투석 받을 때 못했던 거 다 하고 싶었답니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보고 싶은 일도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 얼굴 보면 그런 생각이 죄처럼 느껴졌답니다. 제 신장으로 사는데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꿈꾸냐고, 저한테 평생 빚진 사람인데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냐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피했답니다. 제 얼굴 보면 자기 욕망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제 옆에 있으면 숨이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한 거라고, 저한테서, 이 빚에서, 이 죄책감에서 도망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빚? 죄책감? 그게 다냐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 살리고 싶어서 신장을 준 거라고, 32년을 같이 산 사람이 나라고 외쳤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랑 같이 있으면 영원히 빚진 사람이라고, 그게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냐고. 남편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식받고 나서 연락 끊었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신장 받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신장 준 사람들은 버리는 거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좋다고,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당신이 도망가는 건 나에게서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도망가는 거라고, 당신 죄책감에서, 당신 비겁함에서 도망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살렸고 후회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나고 나서 도망치고 싶은 것뿐이라고,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지쳤다고, 도망가고 싶으면 가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은 듣기 싫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한참을 울었습니다. 32년을 같이 살았는데, 신장까지 줬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그리고 새벽녘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도망가고 싶어 하면 저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나가겠다고, 다시는 누구한테 빚진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알아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협의 이혼으로 진행했습니다. 재산은 반반, 위자료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놀랐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자유가 필요한 거라고 협의 이혼 동의서를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혼하기로 했다고. 딸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라고,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해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너희는 아무 잘못 없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너희를 낳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2년을 산 집인데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정말 결혼 후회하지 않냐고. 남편은 후회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좋은 아내였다고. 그런데 이혼하는 거지.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맞다고. 나는 좋은 아내였고 32년을 열심히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사랑을 빚으로 받아들였다고 그게 우리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신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도 좋다고 마음껏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 거라고 당신이 살려고 도망칠 때 나도 나를 위해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은 살렸지만 내 인생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그 신장으로 새로운 욕망도 생기고 새로운 꿈도 생기겠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는 죄책감은 당신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보름 후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거였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의 집이 생겼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여행 가기, 책 많이 읽기, 운동하기, 친구들 만나기, 새로운 일 배우기 리스트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빵 굽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빚지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혼자 여행을 다녔습니다. 부산, 강릉, 제주도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잘 살고 있구나. 딸아이가 가끔 찾아와 엄마 요즘 너무 좋다고 말했고 아들도 서울에서 내려와 엄마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남편을 봤습니다. 우리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때 같이 살았던 사람, 이제는 남인 사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나는 누구한테도 빚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산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노트를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58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신장 하나는 남편한테 줬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그 심장으로 저는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저를 위해서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거, 건강하다는 거, 자유롭다는 거, 신장 하나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준 신장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겠죠. 그것으로 됐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삽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누구한테도 빚지지 않는 삶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다 바치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당신을 위해 사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